궁금한 토크 특별 기자회견. 14인의 기자가 말춤을 춘 이유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탄생 비화부터 이 밤을 새서 이거를 했습니다. 13대 1. 이게 제 전공이에요. 밤마다 네 생각을 소름 끼치는 성범죄자의 이중적인 모습과 성폭행하는 건 정도가 연예계 성폭행 사건의 진실까지. 어떻게 보면 되게 농락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좀 없었어요. 과연 오늘의 기자는 누가 될 것인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특별 기자회견 남국장 남희석입니다. 탁국장 탁재훈입니다. 네. 자, 오늘 주인공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을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얼굴이 보이십니다. 이진규 기자님이시죠? 예. 아시아투데이. 예. 예, 자기소개 좀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사회부 살찐 유지태 이진규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굵직한 사건 사고 담당 이진규 기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준기 기자 혹시 어떤 거 취재를 주로 하십니까? 저는 그 검찰에서 진행하는 수사나요, 아니면 그 법원에서 열리는 주요 재판 결과를 취재해서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검찰청 중앙지검 이렇게 드날 때도 긴장되는 지금 이 순간이 더 긴장이 되십니까? 지금이 더 지금이. 지금 되게 애띄어 보이는데 죄송한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올해 31입니다. 와우, 완전히 연계 기자십니다. 애기네. 잘생기셨어요. 뭘 또 이 사람이. 회사 후배인데요. 저도 첫 방송 때 꼭 저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긴장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굉장히 긴장하시는데. 전혀 다른 부서죠. 지금 사회부시죠, 사회부. 예,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지태 닮은 애가 우리 회사에 있다는데 도대체 누군지 저는 못 찾았었거든요. 최재욱 기자님이 오프닝에 입 여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제는 말이죠. 또 후배분이 오셨다고. 야, 뭔가 내가 보여주겠다.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머리보다 지금 조금 길렀잖아요. 훨씬 나요. 감사합니다. 한 500배 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지금 너무 워낙 카메라 울렁증이 있고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 딱 길이가. 아니 제가 워낙 잘생겼어요. 최재욱 기자님. 네. 오늘 아주 난방이 화려하십니다. 사셨죠? 네. 이제는 머리, 의상, 멘트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이렇게 멋진 분들과 함께 토크 배틀을 이어가야죠. 네, 오늘부터는 말이죠. 특별 기자회견. 팀 대결이 아니라 개인전입니다. 네. 이제는 개인전입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의 주제를 한번 공개했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Psy and his Gangnam Style. Gangnam Style. Please welcome Psy. I'm Sai from Korea. How are you? 오빤 강남스타일. 앞줄은 정말 잘 추시던데요? 소조 기자도 그렇고 앞줄 정말 잘 추시던데요. 직접 이렇게 함께 해봤습니다. 재미있는 것보다 가슴이 짠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서병기 기자님이 처음에 솔선수범에서 먼저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 뒤쪽에서 춤을 추시는데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무릎 잡고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거의 그 CF 캐내십시오 분위기로. 무릎이 콩콩 쑤시네.
잡고 이렇게 하시는데. 관절. 진짜 감동적이네요. 정말 어쨌든 그 춤을 소화하게 되기 위해서 잡았지만 이게 안 펴졌을 때 그 혼자의 마음이 저 엘렌 쇼에서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이렇게 추는 거 봤는데 그거 보니까 왜 이렇게 못 추냐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추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그래요? 정말 하기 싫어서 막 빼는 기자님들까지도 열심히 하게 만든 오늘의 주제. 세계는 K-스타일입니다. 네,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안진영 기자님께서 최근에 싸이 씨와 인터뷰를 하면서 강남스타일 탄생 비화를 또 알아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최근은 아니고요. 강남스타일 앨범을 낸 직후에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인터뷰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요. 싸이 씨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강남스타일처럼 안 생겼으니까 이 노래가 흥이 나는 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로 강남스타일 같이 생긴 사람이 나 강남스타일로 노래 부르면 반감이 산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주소지만 강남이지 어느 것 하나 강남스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 얘기로 시작이 됐어요. 빌보드 1위를 했던 외국 곡들을 보면은요. 마카레나도 그렇고 라밤바, 람바다 등이 전부 다 빌보드 1위를 했거든요. 이 노래들은 다 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강남스타일은 말춤이 딱 떠오르는데요. 작년에 차이 씨가 대구 공연을 마친 다음에 상급을 걸고 장기자랑을 했던 거죠. 여기서 맨 처음 나온 춤이었는데 그 담당 안무가가 이거를 이번에 발전을 시켜서 이 춤을 탄생을 시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1년 정도 묵힌 춤인데 오히려 시점을 잘 탔기 때문에 더욱더 성공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네. 이 안무는 이미 네네. 80년도에 있었던 안무예요. 근데 네네. 이거는 왜냐면 그때 말춤은 이런 거였어요. 맞아요. 클럽을 가면 동시에 한꺼번에 이거 춤 췄어요. 그 정도의 이 안무가 유명했던 안무인데 이게 이제 한 20년이 지나고 다시 전 세계가. 지금은 애국가보다도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곡이 됐는데 이 강남 스타일이 록봉기 스타일로 바뀔 뻔한 시점이 있었어요. 오빤 강남스타일. 싸이가 7월에 이 앨범을 발표할 때요. 일본 진출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시장은 미국이지만 두 번째는 일본이거든요. 일본 그 문화의 상징인 록봉기에서 이 노래를 그대로 록봉기 스타일로 부르려고 번안까지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반한류 감정이 터진 거죠. 그 독도 여러 가지가 터지면서 일본을 가기가 좀 힘들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좀 더 분위기 좋아지는 걸 기다리던 찰나에 미국에서 먼저 터져버린 거예요. 사실 일본은 미국 시장을 직접적으로 공략하기 힘들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생각을 했던 건데 가장 큰 시장에 터져버리니까 굳이 일본에 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싸이는 계속 한 얘기가 내가 이걸 한국 노래를 한국 가사로 불렀기 때문에 잘 된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강남스타일 이야기하면은 그 마카레나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스타가 됐던 이제 오케이 고란 팀 같은 경우 Here It Goes Again 같은 곡들도 보면 러닝머신 댄스라고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따라하기 쉬우면서도 코믹한 요소를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보면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불황의 분위기와 뭔가 재미를 추구하는 것과 이제 유튜브라는 확실한 어떤 그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 서병기 기자님께서 아마 싸이 데뷔 초창기 때 아마 인터뷰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때는 어땠나요? 처음에 싸이 씨를 딱 봤는데 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데뷔를 하는데 배 나온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는 연예인인데 배가 나왔냐? 제가 그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기억이 있고요. 겉모습이 개그맨 이창명 씨하고 가수 김현철 씨 섞어놓은 듯한. 근데 막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데서도 춤을 추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야, 너 물건 하나 나온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사에도 그렇게 쓴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뷰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말은 자기가 그 삼류라고 그러더라고요, 삼류. 그 삼류고 한국 사람들은 다 삼류다. 그 삼류가 뭐냐 그랬더니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을 삼류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삼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엽기 가수, 뭐 사이코 이런 것들이 엽기 가수라는 식으로
나왔죠. 이번에 너무 흥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얼마나 됐는지. 가온 차트라고 그러죠, 국내에서. 거기에서 한 10주째 지금 1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다운로드가 많이 됐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굉장히 그 저작권료가 되게 싸대요, 저희 나라가. 며칠 전까지 3,600만 원 벌었더라고요. 그렇죠, 3,600만. 그것도 이제 근데 그것도 그 공동 작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 한 1,500 정도가 그 저작권료는 그거밖에 못 받는 거죠. 그렇지만 저기 광화문에서 무슨 뭐 주류를 들고 한국을 위하여 This is for Korea. Thank you. 그때 그 계약 금액이 지금 14억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했을 때 최고 지금 몸값 CF가 그때 김연아 씨가 12억이 최고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거죠. 그 싸이가 이뤄낸 그 경제적 효과? 수십조 원에 달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은 뭐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답니다. 현재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과연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모르고 있고요. 싸이가 최소한 1년 이상은 전 미국에서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처럼 그 지역이 좁지 않기 때문에 한 곡의 음악이 히트했을 적에 그 투어로만 미국을 돌아도 1년 이상을 돌 수 있어요. 그걸 전례로 보여준 게 마카레나의 이제 로셀리오 같은 그런 얘기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줬었고 맞아. 국내에서는 3,600만 원 정도밖에 이제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저작권료가 10%가 채 안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최고 저작권료를 보면 70% 가깝게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작권료 수익만 해도 거의 300억이 넘는 수익이 나올 것이다라는 지금 예상치가 있고.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마카레나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마카레나 그 분 부르신 분은 얼마나 벌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부르셔가지고. 3대가 먹고 살 만큼은 충분히 벌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풋볼 경기장과 야구장에서 로스텔리오가 공연을 했어요. 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경기장의 숫자를 봤을 때 뭐 우리나라의 행사비에 비교할 수 없는 그분도 미국의 딱 한 곡이었죠. 딱 한 곡이었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원 잇 원더라고 그러는데요. 오직 딱 한 곡만을 히트시킨 채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사실 약간의 비웃음의 대상이긴 합니다만 그 미국 시장에서의 원 잇 원더라는 건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또 영원히 다른 먹고 살기 기억하는 거잖아요. 와, 한 진짜 곡으로 김태훈 평생을 씨는 먹고 살아요. 대단하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면 돼요. 이게 제 전공이에요. 원래 지금까지 전공 한 말도 안 하고 이제 전공이에요 이게. 내가 볼 때는 김태훈 씨는 형수님 마음 빼고는 다 알아요. 이런 거니까 여자애들이 그냥 중요한 거는 3대가 먹고 살 정도. 야, 답안 나올 거야. 그러고 보니까 컨트롤곡은 대단하다. 히트곡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어려운 곡을. 그 정도 히트곡이었으면 저는 이제 쉬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진짜 의외로 많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많아요. 6곡, 7곡이 넘어요. 맞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그냥 지금쯤이면 결제 도장에 도장을 찍고 있어야 되는데 그치. 아직도 현역에서 결제 도장은 나왔다. 손가락 도장. 미국에서 6곡, 7곡 하셨으면 제가 그냥 섬 하나 사셨어요. 사실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외 진출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신인조차도 이 쇼케이스 같은 걸 해외에서 연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소연석 기자님께서 정리를 좀 해오셨죠?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SM의 이제 보아 씨도 일본에서 이제 활동을 잘 하시다가 2008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셔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뭐 이렇다 할 빛을 못 봤죠. 핫클럽 차트에서만 뭐 한 7위 정도 그 정도까지밖에 못 올랐고 그 다음에 YG 사단의 세븐씨도 제대로 된 무대에서 서보지도 못하고 또 쓸쓸히 또 한국 땅을 밟았죠. 예. 그 다음에 원더걸스는 이제 핫백에 이제 76위에 올랐었는데 그거 역시도 이제 좀 화가 좀 많았던 거죠. 이 앨범 판매량을 아동국 매장에서 또 1달러에 또 팔렸다고 해서 판매량을 올려서 순위를 좀 그렇게 끌어올렸다. 좀 조롱을 좀 많이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궁금한 게 김겨울 기자님. 일본에서 드라마 한 편으로 또 빵 뜬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2010년에 그 미나미 시네오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치면서 그거로 된 거예요? 네, 장근석 씨가 거의 뭐 한류 스타로 됐죠. 이 상황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지금 말해. 너희들 끌어들이지 않고. 또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면서 사실 탑스타로 부상을 했죠. 진짜 오리콘 차트에서 싱글과 또 앨범이 다 주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이거는 일본 내에서는 해외 가수가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런 게 궁금하시잖아요. 얼마를 벌었을까.
전 세계 막걸리의 수출이 5천만 불이래요. 근데 일본 시장에 4천만 불 정도가 수출이 된대요. 근데 거기서 그 장근석 씨가 그 CF를 했던 그 막걸리 회사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그 생각했던 매출액의 2배 정도를 장근석 씨가 모델을 한 뒤로, 그러니까 막걸리만 뭐 3,600만 병 이상이 팔렸대요. 그러면 장근석 씨 CF 몸값은 얼마 정도예요? 그 일본 내 스타들의 그 CF와 출연료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한 자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5천만 엔 정도예요. 5천만 엔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9천만 엔 이상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가 어쩌면 지금 시장이 세계적 수준까지 가버린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장근석 씨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지만 특히 일본에서 뭔가 더 매력 어필하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은 1세대 한류 아이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스타분들은 굉장히 점잖으시대요. 네, 근데 장근석 씨는 정말 팬미팅에서 털털해요. 정말 그 일본 아주머니한테 나만 바라봐. 다른 사람 보면 나 미워할 거야. 딱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올해 그 칸 영화제 5월에 갔었는데 그때 좀 이렇게 취재 중간에 좀 시간이 남아서 좀 쇼핑을 하러 거기에 그 의류 매장에 갔어요. 음악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샤이니 스펙, 샤이니 스펙, 샤이니 스펙, 샤이니 스펙 이러면서 나오더라. 어떻게 나왔다고? 샤이니 스펙 하면서 샤이니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그게 또 특히 재밌는 게 이렇게 매장에서 틀어준 게 아니라 라디오로 이렇게 나오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게 K-팝이란 게 정말 멀리 퍼져 나왔구나. 그래서 그냥 옷을 살 생각이 없었는데 기분이 좋아서 그냥 옷을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그냥 나올 때 괜히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됐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웠겠어요. 자랑스러웠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8년도에 갔을 때는 좀 약간 인종차별적인 일도 있었고 막 이랬었는데 이 K-팝의 영향 때문에 한국 사람이란 게 진짜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다닐 수 있게 됐었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저도 일본 라멘집 있잖아요. 좁은데 이렇게 디귿자로 된 바에 40, 50대 혼자 먹는데. 샐러리맨들이 쫙 이렇게 앉아있고 저는 꺾이는데 거기 앉아있었어요. TV가 보이는 쪽에. 그 가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일본 현지에. 그러니까 일본 뭐 가수들 그룹들 나올 때는 그 열심히 드세요. 갑자기 카라가 나왔는데 거짓말처럼 한 10대분이 동시에 이거 끝날 때까지 계속 이걸 봐요. 노래 끝나고 다른 팀 나오니까 다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기분이, 뿌듯한 기분이. 대한민국의 대중문화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해외 진출 도전하는 많은 스타들에게 더 격려와 칭찬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저희가 날로 번창하고 있는 새로운 비하인드를 들을 수 있는 코너지요. 기자가 뽑은 지극히 주관적인 콕 집어 랭킹 순서입니다. 일본 분이세요? 한국 사람이에요. 오늘은 정말 저희 나날이 귀여워지고 있는 스누피 기자님이시죠? 김인구 스누피 기자님이 어떤 내용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콕 집어 랭킹 김인구 기자가 뽑은 날 놀라게 한 취중 스타. 그러니까 이 취재의 목적은 좀 스타들의 진솔한 얘기를 끌어내고자 하는 취중 토크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여기 초반에 들어왔을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뭐 취지가 그 술을 통해서 좀 더 솔직하게 스타들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하자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 아무래도 사람이 술 한잔 하게 되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을 좀 트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했는데요? 뭐 한 2년 반, 한 3년 했으니까요. 1년에 한 50분 했으면 그냥 산술적으로도 한 150분 정도, 150회 정도 했다고 봐야죠. 150회면은 보통 한 해에 몇 병 드세요? 뭐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상대분이 얼마나 드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정말 굉장히 불리한 취재거든요. 보시기에도 불리해 보이시는 느낌이 팍 오시죠? 그림만 봐도. 13분과 원샷으로 드시는 겁니까? 13대 1. 13대 1로?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은. 기자 생활하시다가 AK-48 이런 팀 걸렸으면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과연 제가 저분들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뭐가 가장 곤욕스럽고 황당했을지는 아마 상상이 가실 것 같은데 그걸 맞춰주시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술값만 얼마겠어요? 뭐 이렇게 많이 나오시면 사실 술값도 걱정이 되죠. 그 취재를 당하러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자님은 한쪽으로 밀리고 자기들끼리 술 먹고 있는 거지. 네? 아니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통제가 불능한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사실 저는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12명은 다들 자기 딴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름을 몰랐어요. 이름을 술 먹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생일 같은 거. 이름을 김용기 기자 이름을 다 지금 기억하십니까? 될 수 있어요. 네, 이름은 다 기억하고 대보세요. 있고요. 해보세요. 아 지금요? 네, 자 시작.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맨정신이에요. 이특, 신동, 은혁, 그다음에 몇 명째죠 지금? 6명. 6명 은혁. 모르는 거야. 예, 또 있습니다. 근데 금방 안 떠오릅니다. 지금 사실 맨정신에도 한꺼번에 이름을 다 내기가 힘들 정도예요. 근데 이름은 그때는 정확히 외웠습니다. 예, 스터디하고 갔으니까요. 아 이름을 다 외우고 갔나요? 사진 보면서? 그럼요. 자, 이미 근데 되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단순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13명이에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했는데 당황합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나서 인해 전술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일단 원샷. 정답! 한 잔 하시죠 했는데 한 명이서 다 한 잔씩 건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잔이 13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작하기도 전에 13잔이면은 아마 소주로 치면 한 7잔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거의 한 병 반 2병을 먹고 시작하는 셈이라서 아직 취재도 안 했는 뭐 더 이상 가기가 굉장히 곤란했어요. 취재도 안 했는데 3위는 아무도 정답자가 없습니다. 정답자 있으셨나요? 아 여기 오셔가지고 고소리로 정답 받을게. 정답 이렇게 해놓고 정답! 정답! 정리할 때는 오늘 아무도 정답 없어요. 정답 맞히신 분께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손예진 씨. 예쁘다.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취중 토크 겸 파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놀랬던 게 체력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거의 밤을 새서 이거를 했습니다. 이걸 했어요? 사실은 술을 많이 안 드세요. 근데 술을 안 드시고도 정답. 유지하면서 정답. 구토예요. 저 미치겠어. 왜냐면 아니 체력이 좋은데 왜 좋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래요. 요거는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혼자서 한다기보다는 아유 저기 김용기 기자님 너무 착하셔서. 정답! 그런 거 있죠. 왕 게임도 하고 뮤직 게임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 발바닥 곰발바닥 막 이런 것도 하고. 박현아 정답! 김민구 기자님 손예진 씨와 벌칙이 걸렸습니까? 벌칙이 걸렸던 것 같아요. 걸렸던 것 같은데 손예진 씨랑 걸린 게 아니라 매니저분하고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훌륭한 인터뷰 대상자였어요. 이거는 힌트 드릴게요. 지상렬 씨가 한 짓이 아니에요. 정답. 김민구 기자 술을 너무 드셔가지고 다음날 기사를 써야 되는데 출근을 못 한 거예요. 출근 제대로 했어요. 했습니다. 힌트를 드렸잖아요. 네, 조금 더 주세요. 힌트를 드릴까요? 네. 안 돼. 김민구 기자님 힌트 주세요. 제가 제 힌트를 드릴게요. 그날 김민구 기자님도 많이 취했죠? 많이 취했습니다. 예. 많이 취해서 김민구 기자가 지상렬 씨한테 한 행동입니다. 김기자이 성공한 거지. 피토했거나. 정답 알겠다. 정답 알겠다. 아니 정성 기자님 맞히시면 안 돼요. 칭찬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만약에 이거 정답이면은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딥 키스를 했어요. 뽀뽀했어요. 정답! 그날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마셨는데 지상렬 씨는 거의 취하지도 않았어요. 자리를 옮겨서 한 2차도 갔던 게 분명한데 사실 2차 이후에는 거의 기억이 안 나고요, 저는. 그렇지. 아침에 상렬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혹시나 뭐 실수한 거는 없었어요? 그랬더니 상렬 씨가 아주 유쾌하게 뭐 뽀뽀한 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러는데 제가 상렬 씨한테 뽀뽀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야 우리 친구처럼 지내자 뭐 이러면서 호감을 표시했던 거겠죠. Let's go to the beach, eat, let's go get a wave. They say what they gonna say. Have a drink, clink, found a Bud Light. Bad bitches like me, it's hard to come by. The Patron, let's go get it down. The sound, yes I'm in the zone. 오늘 한 기업체하고 홍명보 감독이 주관하고 있는 홍명보 장학재단이 함께하는 유소년들 상대로 대상으로 한 사커매치 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거든요. 오늘 지금 유소년들 상대로 원포인트 레슨을 해서요. 그거 지금 취재해 왔습니다. 메달 수요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자들의 평균 체형이죠. 내가 제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식견을 가진 분이 아닌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글을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인연을 이어가고 계시고 좋은 사회하는 활동하고 계신데요. 클럽마다 좋은 것 같아요. 이 경쟁도 많이 되고 해서 동메달도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예전부터 봤을 때 뭐 전문가 이상의 어떤 느낌을 받았었고요. 또 만난 다음에 얘기를 해봤을 때는 역시 뭐 기자로서의 어떤 성품 그런 것도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듬직하고 어려울 때 있을 때마다 나타나서 많은 것을 캐내가고 또 그 목표의식을 또 단단하게 해주고. 서우정 기자 파이팅! 현장에서는 절대 바람둥이 독가스의 주제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보셨죠? 보셨죠? 자, 그럼 주제 토크 배틀 다음 주제 VCR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해 19,00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웃의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살해하는 나날이 급증하고 잔인해지는 성범죄. 그런데 한 성범죄자의 언행이 주위를 당혹하게 만들었다.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왔습니다. 전자팔찌를 차고도 악마의 행각을 계속 벌였던 중곡동 주부 살해범 서모 씨. 가족과 이웃은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마구 때리고 흉기로 살해하는 장면도 40여 분 동안 태연하게 다시 보여줬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피해자가 사망한 건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설마 돌아가시면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참회하던 서모 씨. 그런데 나 연기 아니라 죽을 뻔했네. 내가 감옥하면 네가 마지막으로 본 여자가 되겠네? 밤마다 네 생각이 날 거야. 마지막까지 인간이길 포기한 서 씨의 망언. 결코 용서받지 못할 성범죄자들. 과연 그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일까? 용서받을 수 없는 성범죄. 일단 사건 자체는 뭐 말하자면 간단합니다. 이제 한 주부가 아침에 아이들 어린이집에 이제 2명 다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사이에 그 집 문이 열려 있는 걸 틈타서 안방에 숨어 있다가 이제 성폭행을 시도했고 그 주부가 도망가니까 이제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사람들이 놀랬던 것은 이제 굉장히 어떤 나쁜 놈들이 다 그렇지만은 이중적인 모습을 그냥 강하게 드러내준. 사형을 시켜달라고 본인이 예. 얘기를 했다면서요? 사형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피해자에게 미안해서나 아니면 뭐 자기 죄책감 느껴서가 아니라 그 전에도 이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성폭력 전과자라서 이것 때문에 감시당하는 느낌이 나고 사람들은 불편하다. 차라리 날 사형시켜서 여기서부터 좀 해방시켜달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 이대로 사는 게 그냥
나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하면 죽여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범죄자들의 이제 뻔뻔함이라고 하는 건 뭐 정말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통영 어린이 그 성폭행 살인 사건. 뭐 초기에 이제 수사가 진행될 때 태연하게 뭐 TV 인터뷰 같은 데도 나와가지고 나하고 아람이 조상의 정류장 그 있는 걸 보고 나는 밭을 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앞에서는 반성하는 척하고 보였다가 다시 또 유치장 들어가면 만화책 같은 거 이런 거 책 같은 거 들려달라 이래서 뭐 그거 보면서 막 낄낄 웃기도 하고 더군다나 더 이게 인면수심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부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나이가 22살 차이 나는 부인이에요. 아이도 18개월 된 아이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구 이런 것들을 채우지 못해서 2004년쯤의 일입니다. 이건 원래 동생분이 원래 엑스트라는 아니었고 그분은 백댄서로 일하시던 분이고 그 누나 이제 언니가 그 대학원 다니면서 논문 쓰고 이제 돈을 못 버니까 그럼 아는데 소개시켜 줄 테니 드라마 엑스트라 한번 나가봐라. 나가봤더니 언니가 갔다 와서 맨날 멍해 있고 뭔가 이제 누군가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고 해서 그러다 이제 가출도 하고 또 정신병도 입원시켰다 빼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해보고 치료를 했더니 그중에 나오는 얘기가 그 엑스트라 촬영을 갔던 날 갇혀서 얻어맞고 성폭행을 당했다. 엑스트라들 관리하는 그 반장님이라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한 명에게 당하고 나서 쇼크에 빠져 있었더니 며칠 동안 그 틈을 이용해서 나머지 총 4명의 그런 반장들이 4달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그 9명 정도의 또 다른 반장들은 또 이제 성추행을 했고 고소를 했는데 고소 과정에서도 그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게 대질 신문을 해야 됩니다. 그 5년 동안 뭐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다들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랑 맨날 5년 동안 대화하고 뭐 하다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죠. 화도 나고 그래서 2009년쯤에 정말 그 정신도 나갔지만은 세상에 대한 분노랑 이런 걸 담아서 자살 일시를 정한 게 8월 28일 18시 18분 건물의 18층 옥상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생을 마감합니다. 유서에다가도 이제 그렇게 장소를 정했다고 써놓고 그럼 또 이제 언니가 사망하면은 그 드라마 엑스트라 자리 처음에 소개해준 동생도 죄책감 느껴서 일주일 있다 따라서 자살했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는 딸 2명이 한 번에 가니까 충격받으셔가지고 뇌출혈로 2달 있다 돌아가셨고 그 어머니는 아직도 이제 신경병 정신 그 약을 다 드시고 계시고요. 결론적으로 그 반장들은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트라 반장으로. 버젓이요? 사실 뭐 연예계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대부분이 보면 이렇게 포장만 연예계획사여가지고 연습생들을 괴롭히는 사건들이 벌어졌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연예계에서 굉장히 손에 꼽히는 거대 기획사 중에 한 군데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지난 10일 유명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장모 씨가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소속사 연습생을 성폭행했다는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 구속돼가지고 이제 실형을 살게 된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연예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연예 관계들도 좀 깜짝 놀란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여자 연습생들을 성폭행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사건 당시에 보면 남자 연습생 한 명도 같이 구속이 됐었거든요. 특히 소속 아이돌 멤버에게 성폭행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속 남자 연습생들한테 여자 연습생을 성폭행하게 시킨 다음에 그런 모습을 CCTV로 몰래 지켜본다든지 뭔가 굉장히 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그 인터뷰 과정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뭐 피아노 연습실 같은 데로 여자 연습생 2명과 남자 연습생을 가라고 한 다음에 두 남녀 연습생이 키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 연습생 보고는 그 모습 키스하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라. 해놓고 본인은 그 모습을 CCTV로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독재자들 나오는 그런 좀 외국 포르노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현실에서 벌어진 거였고 이제 결국은 뭐 실형 6년을 받았는데. 오, 6년이요? 예, 그 초반에 이제 남자 연습생들도 몇 명 같이 고발이 됐는데 그 여자 그 피해자들이 그 합의서 탄원서를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어보면 좀 착각을 해가지고 CCTV 없는 방에 가가지고 둘이 관계를 맺으라고 시킨 적도 있대요. 그러면 그 남자 여자 연습생이 그 방에서 모여가지고 1시간 정도 그냥 있는 거야 가만히. 시켰으니까 뭔가 하고 나간 것처럼 해야 되니까 1시간 동안 있다가 나가가지고 그 다음날 보면 물어보는데 좋았냐고 하면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다 보니까 묘한 우정이 생긴 거예요. 좀 그 나를 성폭행한 남성이지만 좀 이해를 해달라 이런 탄원서를 내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던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픈월드에서 퇴사한 직원을 어떻게 어렵게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아까 CCTV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1층부터 4층까지 CCTV가 다 있고 5층에 이제 자신의 그 사무실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CCTV를 다 감시할 수 있었고 더 놀라운 건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게 해서 이제 아까 같이 뭐 그런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해놓은 다음에 자신은 술자리에서 핸드폰으로 그 영상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그래도 그 정도의 회사에서 왜 그런 성폭행 사실을 몰랐냐.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는데 그게 거의 새벽에 많이 주로 이루어졌대요. 직원들이 다 나가고 실제로 소속 가수도 막 다 나가고 이런 시점에 특히 그 5층에 있는 그 대표실은 아주 극소수의 임원이나 비서만 출입이 가능했던 이제 그런 장소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말해준 어떤 증언해준 그분이 이야기해줬던 게 그러면 도대체 본인은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연습생이었다가 나간 여자 이제 연습생이 왜 나갔냐 해서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성폭행을 당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그때부터 유심히 자기가 많이 보게 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대를 시켰대요. 특히 한류에서 한류 어떤 그런 일본 팬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술자리에도 합석을 하게 하고 또 성접대까지 이제 시키고 그 대표가 법원에서 주장했던 게 합의에 의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한마디로 뜨려고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학교 1, 2학년이었던 그 친구도 저한테 했던 말이 근데 이렇게 해야지 뜬다고 하던데요. 왕년에 톱스타 누구누구도 이렇게 했다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정말 그 친구랑 2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문화고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나서도 그 친구가 저 지금 또 오디션을 보러 갈 거예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되게 유명 어떤 연예인의 형이 뭐 오디션을 본다고 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집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연예인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맞냐? 그냥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사실 명함을 줬어요. 그리고 혹시 어디서 너한테 오디션을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 명함을 주고 친한 언니라고 해라.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약간 이 방송을 보면 약간 그 사실 어린 친구들이 진짜 그냥 꿈을 위해서 사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농락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재능을 잘 키우시고 열심히 공부해 놓으시면 오히려 찾아가서 빕니다. 제발 좀 이쪽으로 와서 같이 좀 해달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네. 예. 근데 얘기 듣다 보면 제일 화가 나는 게 이제 가해자들이 너무 뻔뻔스럽다는 건데 그 최근에도 안산 발발이 사건인가요? 그 기사를 보니까 그 굉장히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얼마 전에 그 안산이랑 군포 일대에서 8년 동안 22번 성폭행을 저지른 그 안산 발발이 일명 안산 발발이라고 한 사람이 30대 남자예요. 예, 붙잡혔습니다. 근데 그 수법이 이 사람이 정말 악랄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우선 아침 시간을 노려요.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성범죄자들은 이제 밤 시간을 노리거든요. 이 사람은 아침 시간에 그 이제 남편이 출근하느라 잠깐 문을 열어둔 사이에 그 사이에 들어와서 이제 성폭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자가 우선 자기를 못 보게 그 수건 같은 걸로 눈을 가리고 성폭행을 한 뒤에 여자를 샤워실에서 다 씻깁니다. 그리고 나서 방 청소까지 다 하고 이러고 나오는 아주 치밀함을 보였어요. 그래서 8년 동안 안 잡힌 거예요. 자기 DNA 다 제거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22곳에서 이 사람의 DNA가 나옵니다. 나오겠죠. 네, 나옵니다. 근데 참 그 기가 막힌 게 이 사람이 잡힌 게 그 뭐 성범죄를 저질러서 잡힌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성범죄를. 이 사람이 마약을 하다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들어와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범죄자가 들어오면 DNA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DNA 검사를 하다 보니까 얘가 그렇게 경찰들이 잡고 싶어 했던 그 안산 발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더 조사를 해보니까 그 8년 사이에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았어요. 그 가해자의 가족들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다고 해요. 왜냐면 내 남편이 뭐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인 줄 생각조차 못했던 거예요. 아빠가 발발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남편. 자, 여기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화학적 거세라는 단어가 좀 틀렸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화학적 거세라 그러면 원래 그 남성 기능을 못하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이제 물리적 거세입니다. 내시입니까? 그러니까 말하면 쉽게. 내시를 만드는 게 바로 물리적 거세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그 고환을 이제 없애버리게 되면은 남성 호르몬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성욕이 떨어지고 성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목소리도 좀 가늘어지고. 근데 물리적 거세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화학적 거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물을 몸속에 집어넣는 거죠. 이 뇌하수처라는 게 우리 몸에서 그 호르몬을 관장하는 그런 중추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 약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남성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약물이 굉장히 비쌉니다. 원래는 이게 남성의 전립선암이나 여성의 자궁 내막증, 그러니까 생리통가 아주 심한 그런 자궁 내막증에 쓰이는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맞는데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 1년에 거의 한 400~5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화학적 거세라는 것이 주사를 끊으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보면 기준이 2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도착증하고 미성년자 성폭행. 제가 알기로는 성도착증의 치료가 약물 치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성욕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성도착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착증이 굉장히 치료하기 힘든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정신과적인 치료에 의해서 그게 치료될 수 있는 것인데, 단순히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준다 그래서 성도착증이 치료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 조항을 왜 그렇게 만드는지 저는 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잠시 후 사회부 기자가 알려주는 성범죄 예방법 공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더 이제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면 성범죄에서 안전할 수 있다. 가장 안전한 그런 분들이 안전한 장치인 것 같아요. 과연 오늘의 기자는 누가 될 것인가? 하나, 둘, 셋. 잠시 후 공개됩니다. 정석용 기자가 준비한 성폭력 예방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게 전체 100%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는 말은 못합니다. 범죄가 없어져야 되고 이런 범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되는 건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범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활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근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인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바깥에 나가면서 친인척이 집에 있으면 둘이 잘 봐라 이렇게 하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성범죄나 성추행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좀 유별하게 해서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런 어떤 성범죄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싫다, 안 돼요, 싫어요 라고 단언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아이가 싫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도 이제 시도를 하려다가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당당하게 대하라 이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성범죄자들은 두려워서 떠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더욱더 이제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붙자 이렇게 한번 해서 아주 당당하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해요. 아니면 또 아주 대담하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설득을 하는 거죠. 10분 오면 우리 남편이 지금 온다. 아니면 내 동생이 지금 오기로 했다. 당신 여기 있으면 잡혀갈 수 있다. 오히려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예. 예전에 뭐 나는 여자분이 에이즈 환자인데 그런데도 나랑 할 거냐 이렇게 해서 뭐 위기를 모면한 사례도 있고 하니까 당당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장소에서 이럴 경우에는 그 크게 소리를 질러서 자기의 어떤 위험을 알려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 상황을 대비해서 머릿속으로 그런 상황을 그려보기도 하고 실제로 소리를 내서 연습을 한두 번 해보는 게 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남 스타일이 록봉기 스타일로 바뀔 뻔한 시점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 3류라고 합니다. 3류. 엽기가수, 뭐 사이코. 14억으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답니다. 현재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동복 매장에서 또 1달러에 또 팔렸다고 해서 조롱을 좀 많이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피해자들 앞에서는 반성하는 척하고 보였다가 그거 보면서 막 낄끼리 웃기도 하고 18시 18분 건물의 18층 옥상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마감합니다. 어떤 여자 연습생들을 선폭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뭐 독재자들 나오는 그런 좀 외국 포르노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뜨려고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 어떻게 보면 되게 농락하는 거잖아요. 성폭행을 한 뒤에 여자를 샤워실에서 다 씻깁니다. 이 사람이 마약을 하다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들어와요. 오늘의 기자를 좀 뽑을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응원해 주시죠. 어느 순간부터 이거 뽑는 게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그렇죠? 힘들어졌어요. 하나, 둘, 셋. 김경현! 상금편하고요. 저희 감사합니다. 네. 광고보다 그런 분들 있으면 네. 정말 연락을 주면 그렇죠. 사실 조금 방법을 같이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가장 안전한 그런 분들이 안전한 장치인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오늘 영험한 토크 특별 기자회견 오늘 어떠셨습니까? 재밌으셨습니까?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쇼킹한 비하인드 스토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굉장히 남자 아이들은 많이 이제 깔창을 많이 애용을 하고 있어요. 네. 동방신기의 윤호윤호 씨 같은 경우는 키가 180이 넘으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깔창을 사용을 하신다고 하세요. 깔창을 깐 아이돌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뭐예요? 하이탑 운동화를 신었는데 뒤에서 밀어주니까 끈을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발등이 이렇게 부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끈이 꽉 매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서 있을 때 이렇게 똑바로 일자로를 못 서 있고 조금 앞으로 한가지고. 에이, 그러진 않겠지. 아, 진짜라니까요. 진짜. 저 손민정 기자님께 제보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그 여자 연예인의 끊을 수 없는 유혹. 딱 하는 거야. 뭔데. 뽕! 너 됐잖아! 나 안 했어. 정말요? 둘이 지금 약간 바보들의 대화 같아요. 저는 뽕 했는데 저는 총 쏘는 줄 알았어요. 에이미 씨 그거 이해해요? 아니 몸매 좋다는 여자 연예인들 솔직히 저쪽 옷 갈아입는 데 보면 다 이거 끼고 있다? 이렇게 맞아요. 몇개 씩요? 그래서 이게 하나에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지는 게 좋은 건가요? 몰라요. 다들 이렇게 벌어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있는 게 낫잖아요. 아니, 어떻게 또 이렇게 벌어집니까? 아무튼 간에 지금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최적 기자님 모두가 웃고 있는데 왜 혼자 이렇게 안 웃으시고 아니 웃었어요. 계속 웃으셨어요. 최적 기자님 웃으신 게 있죠. 크게 한번 웃어주시겠습니까? 크게 안 웃으시고 좀 박장대소 하고 계신 거예요.
평범한 토크 특별 기자회견 첫 번째 녹화 이겼습니다. 황금펜을 받을 MVP. 네. 예, 기자를 뽑아주시면 그분이 있는 팀이 승리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부는 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펜과 회식비를 그 팀에서 다 가져가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펜촉이. 오, 진짜네. 펜촉이 황금펜. 촉 좋으시라고 이거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황금펜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오늘 MVP 발표해 주시죠. 하나, 둘, 셋. 김혜민 기자님. 자, 이제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이 벌칙 너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혹합니다. 지금 이 봉투 안에는 어떤 인물의 이름이 써 있고요. 네. 그 인물에게 독서를 날려주셔야 됩니다. 박재훈 씨가 과감하게 독서를 자. 하나, 둘, 셋. 홍명보 감독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자, 이거는 시간 드립니다. 그만하기 없다 그랬어요. 야, 이게 대박이다. 이건 뉴스감이다 진짜. 형 용기를 내. 홍명보 씨, 지금 제정신 아니죠? 우리 다 대한민국 국민들 그 다음날 다 일해야 되고 출근하고 그러는데 아직 안 했잖아요. 아직 안 했잖아요. 아니 아직 안 했잖아요. 자, 하세요. 출근하고 그러는 거 아는데 왜 이렇게 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아직 안 했잖아요. 독설보다 이게 더 독설이에요. 홍명보 씨. 용기네. 아까 할 수 있다며. 어? 독설 할 수 있잖아. 홍명보 씨. 형 용기 내봐. 아, 홍명보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미쳤어요? 아니 생전에 하지도 않았던 올림픽 축구 4강 올려놓고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독설. 홍명보 씨. 장난해 지금?